하반기는 강세는 강세인데 이제 좀 작년처럼 순탄하진 않은 비포장도로 좋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제일 걱정인 게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뒤에 뒤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시장에 지금 사실 델타 변이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델타 변이는 주식시장에 박사님 오셨을 때는 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자체는 변수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직은 변수가 안 된다. 확진자가 사실 지금 1일 확진자로는 역대 최고치잖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정말 슬픈 이야기 편하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요, 특히 내수랑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리 내수가 안 좋아도요, 수출이 잘 되면 이 시장 자체가 결국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주의 비중이 큰 탓도 있지만 네. 그 수출이 스윙 팩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 엄청나게 좋고 나쁠 때 엄청나게 나빠서 시장 전체의 수급이나 시장 전체의 센티멘트를 좌우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0%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수주가 물론 어려워지고 개별 종목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전 직원 뭐 다 명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상 못했던 일인가? 언노운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네. 아니거든요. 네. 6월 달부터 영국에서 백신 다 맞았다고 접종 해제했더니 그때부터 확진자 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 다 아는 뉴스예요. 근데 왜 그 뉴스가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식시장은 수출주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가 뭘까요? 알거든요. 그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델타 변이에 의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영국이 그 코로나 이후 최저 사망자를 최근에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의 숫자 자체는 물론 이제 다시 약간 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렇지만 몇 주 전으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최저 사망자였다. 뭘 의미하나? 언노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2월 같은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 2월은 뭐였냐면 코로나 쇼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중국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였어요. 2월 초에. 왜? 선진국은 상관없는 일로 보였고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강한 경쟁자가 저 생산 차질을 빚으면 우리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하면서 그때 종합주가지수 막 2200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특히 이란, 이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그 소비자 시장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딱 시작되는 순간 WHO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 증시 붕괴됐잖아요. 2000포인트가 아마 그날 붕괴됐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게 세계 경제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혀 가격에 반영을 했던 뉴스인가 아닌가, 이 둘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 막 나와서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쓰라 정도지 락다운 들어가나요? 또 들어간 데를 영이 서나요? 안 죽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병원 안 간다며요. 라며 이번 우리 유로 2020, 물론 1년 지나서 2021년에 유로 대회가 축구 대회가 열렸지만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더 쓸 것인가? 제가 봐서는 돌이키기 어렵다. 쓰라고 정부가 명령하면 오히려 저항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선진국 쪽의 소비가 둔화될 것인가? 아니다. 두 번째, 델타 변이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우려는 있지 않았냐? 있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예상을 못했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다 그 역학학자들이 다 조짐이 있었죠. 조짐이 있었다. 특히 있었죠. 그 인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 이런 걸 볼 때 언노운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진국 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소비 둔화의 징후가 보이는 것도 아니라면 이걸 그렇게 시리어스한, 그러니까 아주 시장의 추세를 꺾을 그런 중요 요인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칠레랑 페루에 나오고 있다는 감마 변이 같은 게 확산 속도도 빠르고 사망률이 높다. 백신도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델타 변이처럼 참 안타깝게도 확산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사망자 영역에 있어서는 충격적이지 않은 숫자가 나온다면 이건 조금 영국 변이가 그 베타인가요? 알파인가 베타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국 변이처럼 아는 뉴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변이부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북이탈리아 변이는 여전히 사망률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이들이 존재합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역학자 분한테 여쭤본 말을
해드리자면 코로나의 그 전염 속도가 빠른 대신 치사율은 낮은 변이가 우점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절적 독감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이제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50대 이상들은 매년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를 함께 맞아야 되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그 충격은 작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생각 못했던 수도권 중심으로 한 4차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내수 경기가 다시 얼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내수 경기의 위축 속에서 내수의 그런 부문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건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이 돈을 받고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종목에 있어서 영향은 있으나 추세를 부러뜨릴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게 아까 지난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겠다. 특히 8월에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는 거기 어떤 판단이냐면 7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단계 거리두기 강화는 경제의 추세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을 혹시 한국은행이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혐의도 있는 거고. 네. 그 모델까지는 제가 열어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측하고 있는 모델은 열어보지 못했지만 최악의 타이밍에 금리 인상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점적으로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의 충격이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지 않나 라고 애써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델타 변이나 뭐 다른 변이가 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까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너무 내수는 안 좋겠지만 주식에는 그러니까 내수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뉴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수의 악화로 인해 경제가 받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니까 경제 위기 미리 알 수 있는 신호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좋은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고 박사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만장일치의 유형과 가잉 대출 붐을 경계하자.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그 이제 2008년을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면 저도 그때 이제 모 기관에 있었습니다. 네. 모 기관에 있는데 이제 위에 계신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이제 저희를 불러 모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계 전문가들 의견까지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올해 경제 어떻게 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했을 때 이제 그 대부분의 답이 저를 뺀 저는 뭐 그때 이제 막 그 회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쪽이었는데 뭐 다른 분들 이제 선배들이나 업계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고원경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원경기? 네, 고원경기가 바로 그 대관령 같은 데를 의미하는 거죠. 네네. 해발 1000m가 훨씬 넘는 지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농사 짓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거기 배추 농사 잘 되죠. 되게 사회책이 나오더니. 이렇게 평탄면이라고. 네. 그래서 그 고냉지 채소들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은 높은데 그 위는 이렇게 평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이 높게 장기간 유지되는 호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929년 대공황 있기 바로 일주일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셔 교수님이 한 그 컨퍼런스에서 대거 보도됐는데 주식시장은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 고원의 경지에 도달했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장기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유명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아무튼 그날이 출현하면서 그 뒤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91%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940년 대공황을 종료시키는 그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주가가 또 대공황 직접 수준을 회복한 게 1950년대 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절한 붕괴 직전에 있었던 묘사라서 고원경기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 2008년 초에 모처에서 열렸던 아무튼 그 높은 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과감하게 중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성장할 때 한국이 중국 관련된 수혜를 받을 거라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때 붕괴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더라도 중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고원 경기를 누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이 비관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낙관적인 막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같은 표현도 쓴다든가 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만장일치의 태도를 보이는 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장애인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라는 말을 하는 장세.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그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비관론자들이 계속 곧 폭락한다. 뭐 얼마 전에 뭐 6월에 AI로 예측하니까 미국 증시 폭락할 거라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7월 중순인데도 아직 폭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관적 전망들이 스스럼없이 시장에서 마이크를 얻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이크에서 비관론자들이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시장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이 자제력이 있는 시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괜찮다. 아직은. 근데 이제 점점 만장일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언론이나 신문을 보다가 비관론자들이 쑥 들어가고 다 좋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불황을 촉발하는 외부 충격이 위험. 그건 이제 우리가 이래서 제가 달러 사라고 그러는 건데 뭐 이제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달러를 좀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재미도 못 받고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스위칭 전략 추천했잖아요. 그렇죠. 전에 달러 스위칭 전략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게 한 5번 있었어요. 첫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자, 이거는 뭐 이제 예측이 좀 되는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장일치도 있고 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소비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다음이 예측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 2011년 스페인이 재정위기 겪고 이탈리아 재정위기 겪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가 1500포인트까지 한 방에 한 달 사이 700포인트 빠졌거든요. 이걸 미리 예측했다는 사람들은 뵌 적 없거든요. 또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중국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위엔화 평가절하하고 그때 막 그 칼 베스라는 유명한 헤지펀드 그 매니저들이 나타나서 중국 부도난다면서 막 중국 환투기 공격하고 중국 증시 급등하다 그때 와장창 무너지고 한국의 중국 관련주들 그냥 막 숱하게 부러지던 그 시기에 또 환율 1,300원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저도 이코노미스트지만 부끄러워요. 아니, 트럼프라는 좀 죄송합니다만 파퓰리스트 대통령이 돼서 저 사람이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을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관세를 3번 거기 나중에는 마지막에 25%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완전 그냥 미국 경제 그때 안 그래도 금리 인상 중이었는데 거기다 그런 충격을 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에 대폭락을 했잖아요. 2018년 말에. 그것도 뭐 예측 안 됐죠. 그리고 작년 2020년 3월에 코로나 대쇼크. 이건 뭐 예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5번, 지난번에 있었던 13년 동안 5번의 위기 중에 한 번 정도가 경제적 위기고 나머지는 다 외부 충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올인하지 말자 좀. 올인하지 말자. 이 자산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모든 돈을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끌어서 이걸 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에 한 번씩 오는 2008년 이후 13년 동안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된 게 4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4번 같은 게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누차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충격은 저희도 대비가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도 갖고 있는 거고 정부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날이 올 때 오히려 돈을 버는 기회로 저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달러 자산을 좀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 못 만든 사람은 그 스위칭 전략, 그래서 달러를 좀 많이 갖고 계시고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좀 나이도 되고 자산을 조금이라도 모은 사람들은 전체 자산을 원화에만 투자하지 말고 달러에 반반 투자하자.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게 외부 충격은 이게 예상을 못했던 데서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 그 패닉이 말도 못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영향이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해주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돈을 푸는 이런 시기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그 자체의 충격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가속화될 때가 또 투자의 적기가 된다는 점들 그걸 살리기 위해 달러 좀 갖고 있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답변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달러를 조금 모아야 될 때. 저는 모으고 있어요. 지금 모아야 될 때.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달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으니까. 아까 뭐 주식도 좋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주식보다 더 많이 올 거라 그랬죠.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이 행복감이 언젠가 만장일치로 가지 않을까. 또 외부 충격에 약해지는 경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거죠. 자, 경제위기 미래 알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신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불황의 신호탄이다. 이게 이제 외부 충격에 약해지는 경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분이 딱 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말 같아요. 왜 장단기 금리가 뭐냐면 이제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금리 그러면 뭐 1.7이다, 1.3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행들의 대출 금리의 잣대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한 1%, 2% 정도를 더 붙여서 왜냐하면 그 신용에 따라 대출 가상금리는 달라지죠. 네. 더 붙여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금리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금리니까 그건 은행 예금금리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금리보다 예금금리보다 장기금리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붙으니까 아까 신용 가상금리가 붙어있죠. 이렇게 돼 있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정부 정책금리가 막 인상돼가지고 시장 장기금리보다 높아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네. 2019년에 있었어요, 이런 일이. 네. 이런 식으로 장기금리가 바뀌어요. 네. 장기금리는 한 예를 들어서 1.5% 하는데 정부 정책금리가 2%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적정금리 수준이 장기금리인데 이거보다 정부 정책금리가 높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은행이 화났다. 중앙은행이 현재 지금 경기가 과열이고 버블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금리를 인상하겠다. 너네 좀 혼나야 되겠어라고 화를 네. 내고 있는 거고 이거 위험한 징후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은행 경영이 나빠져요. 은행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곳인데 네. 예금 금리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예대 마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축소되겠죠. 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할 여력이 사라지게 되면 통화 공급이 안 되겠죠. 시중에 돈이 안 풀리게 되겠죠. 네. 곧 통화 긴축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가 외부 충격이 취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2020년 코로나 쇼크가 그렇게 충격이 컸나 생각하면 네. 2019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보여주듯 경제 여건 자체가 그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2019년까지 이어졌던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으로 경제가 되게 취약한 상황에서 예측 못한 전염병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정말 패닉을 일으키며 붕괴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잖아요. 아니 그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알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200이 1,400 되고 네. 미국 다우지수가 35% 폭락을 일으킬 만한 정말 그렇게 치명적 경제 충격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보니까 일시적 충격이었는데 시장이 왜 그렇게 다 도망갔나를 생각해 보니 결국 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좀 안 좋아지던 것에 못을 박아버린 대못을 박아버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장일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여기에 외부 충격 네. 요 세 가지가 뭐 같이 다 터지면 2008년급 위기가 오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 충격 정도로만 하게 되면 대략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난 14년 동안 5번 중에 4번이 외부 충격 위기로 지금 잠깐 불황으로 끝났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또는 불황으로 안 가고 끝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또 불안일 때는 뭐 이 달러를 준비하고 달러를 어느 미리 정도 사두는 게 할수 최고인데 있고. 언제 그게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예측해서 사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좀 지금처럼 행복한 시기에 달러를 네. 조금씩 사두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반기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예, 조언만 부탁드립니다. 뭐 제일 걱정이 부동산 버블이고요. 네.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총대를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이걸 좀 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또 미연준은 8월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그 하계 휴가지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서 또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또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모두 자산시장에 본다면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따라서 작년처럼 증시가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강세지 걱정거리가 좀 생긴 시장이고 주도주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서 올해는 하반기는 강세는 강세인데 이제 좀 작년처럼 순탄하진 않은 비포장도로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벽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비포장도로의 출렁출렁거림 이런 일들이 좀 시장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제일 걱정인 게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뒤에 뒤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너무 힘들게 레버리지를 풀로 해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아라고 이렇게 그냥 집이면 돼라는 식으로 사는 그런 매매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는 뭐 부동산과 달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사님 세 번째 뽀삐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뽀삐 힌트 키워드 하나만 주신다면? 네,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포장마차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뭐 술병, 술잔들이 많은데 세상에 술잔 하나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치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